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3월 11일 날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거기에 2달 뒤를 하면은 5월 11일 연휴 바로 직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1일 날 하거나 3월 13일 정도에 이거를 해서 5월 14일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3월 13일 하면 5월 14일을 못 하죠. 60일이 넘어가니까. 아, 그 전주에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4월 30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문에. 4월 30일은 또 너무 이른데. 뭐 저녁 약속 잡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토픽 제로 들어갈게요. 지지율 분석. 근데 오늘 좀 의외였어요, 저는. 아침에 발표된 한국갤럽 결과 보고 네, 결과가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40. 아니 국민의힘이 한 5% 포인트 정도인가요? 쭉 빠졌네. 네. 떨어졌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뭐가 있었지 이번 주에? 그러니까 물론 사실 거꾸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앞에 지지율이 더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뭐 특별히 아무튼 이 추이가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뭐가 좀 이슈가 여기 영향을 끼쳤다고 여러분들 보실까요? 신조 대변인님. 일단 이번 주 내내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이야기들도 하고 뭐 100번 토론 나가서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뭐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 결집했다고 봅니다. 네.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거꾸로 설명해 볼게요. 아니 국민의힘이 마약과 사약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계속 했는데 그 약발이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발이 제가 다 볼 때. 됐다? 네,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딱 들어왔을 때 원래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바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약과 마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그냥 취해 버려가지고 실제로 가면 안 되는 길로 계속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럼 후보자들이 이걸 턴을 할 거냐, 도대체 지도부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종의 사약과 마약이 재미를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발이 이제 다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약발이 특별히 이번 주에 떨어진 이유가 특별히 이번 주가 아니고요. 네. 저는 시간이 됐다? 이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약발이 다 되는 시간이 돼서 앞으로 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도층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그러면 저걸 보면은 사약이나 마약을 계속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차라리 이 쓴 약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좀 쓰지만 쓴 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선택을 하기를 좀 바라고 그래야 이제 민주당하고도 이 뭐냐 이게 중도 보수 정당과 극우 정당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정당으로 나와야죠.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긴 최고 충평부터 듣고. 이거 네. 제가 응답자 표본 보니까 네. 지난번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이 비등비등할 때 혹은 국민의힘이 좀 더 앞섰을 때의 그 표본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330명, 민주당 응답률이 한 270명 이렇게 항상 보수 과표집됐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도 민주당 지지층이 393명, 국민의힘이 345명. 이제 이게 거의 반전이 비슷해졌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결집이 약해지는 것과 동시에 약발이 떨어졌어. 응답층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10차까지 진행되는 변론에서 뭐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이 직접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조지호 총장 같은 경우에는 6번의 통화에서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시한부 인생을 걸고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강성 보수층이 똘똘 뭉쳐 있다가 그런 진실된 진술과 증언들을 보면서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보수의 어떤 꽁꽁 묶여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약해지면서 이 응답도 이제 보수층이 받지 않고 그거의 위기 의식을 느끼거나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오르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빠지는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보수층에서 그러니까 보수라고 붙이기도 좀 싫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 일각에서 홍장원 차장 저 맨날 말이 바뀌지 않느냐. 뭐 왼손잡이라 그랬다 오른손 한판 승부 나와서 요 설명했더니 한판 승부에서 오른손으로 쓰고 있었다고 해서 또 뭐 왜 오른손잡이냐 이런 논란이 또 있던데. 근데 홍장원 차장도 네. 그 1차 통화, 2차 통화, 3차 통화에서 집무실이 공간으로, 공간이 집무실로, 공간이 집무실로 바뀐 것뿐이거든요. 그 섹터에서 벗어나는 범위는 아니에요. 뭐 서울과 부산 내지는 물리적 거리가 확
벌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이거 별다른 큰 진술의 어떤 번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또 김현태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나가가지고 이거 국회 우리가 방어하려고 707 특임대 투입한 거더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SBS 단독 보도에서는 뭐 텔레그램에서 간부급 인사들이 의원들. 국회의원들 막아라, 요원도 아니고 의원들 막아라, 그리고 외부 세력이 들어오려고 했었을 때 공포탄 쏴라 이렇게 탄핵 심판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들이 증거로서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들도 이제 불리하게 계속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술과 증언은 보수의 지지층이 부인할 수가 없거든. 아무리 부정해도 증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헌재 변론 이제 과정에 따른 지지율 변화. 그러니까 보수층도 완전히 모두가 다 양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분들은 아 이거 팩트상으로는 이거 완전 어긋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 좀 우겨보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화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이성적으로 이성이 좀 돌아오면서 그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맞습니까, 신주호 부장님? 보수 이게 국민의힘의 양심을 보수의 가진 양심 분들이 많이 신조- 있습니까? 네. 아니 지금 이기인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뭉친 거라니까 이번 결과는 지난번까지는 국민의힘이 뭉쳤으면 지금 뭉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보세요. 국민의힘의 이슈가 집중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 여기 CBS지만 뭐 이상한 그 이준석 허은하 두 분의 갈등에 괜히 숟가락 얹었다가 언론에 크게 뜨고 또 중도 보수 이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이 높아진 거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뭉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다음 주 됐을 때 이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떠한 입장을 내시는 거에 따라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층을 강하게 규합할 수 있을 만한 목소리를 내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금요일에 여론조사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의 핵심 이슈가 뭐가 있었느냐, 그 주에 어떤 분의 목소리가 컸느냐에 따라서 지금 지지율이 일희일비하는 것이지. 그거에 저는 크게 뭐 영향력, 뭐 그 문제점을 둬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헌재 변론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네. 사실상 종결이 되겠죠. 최후 변론도 그날 듣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언제 최종 그 뭐랄까 선고 판단이 나올지 그리고 그 판단의 내용이 인용일지 기각일지 이게 사실은 결국엔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8대0 예상하고요. 만장일치. 왜냐하면 그분들도 일정 부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텐데 저는 그분들도 다 법률인들이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법적 양심을 속여가지고 보수 쪽으로 한다? 그거 역사에 남을 만한 판결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피할 것이라고 보고 그럼 이제 언제 할 거냐? 지금 보니까 대선도 전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5월 5일 어린이날 있고, 네, 5월 8일 어버이날 있고, 그 주가 이제 그 대체 휴일 해가지고 5월 5일, 5월 6일 이렇게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수요일 날 대선을 보통 통상적으로 치른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네. 이제 탄핵 그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3월 11일 날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3월 하면 11일. 그럼 거기에 두 달 뒤를 하면은 5월 11일 그러면 근데 이 5월 10일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 바로 직후거든요. 지금 그 다음 주예요. 네. 연휴 그 다음 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11일 날 하거나 3월 13일 정도에 이거를 해서 결국 5월 4일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3월 13일 네. 하면 5월 14일을 못 하죠. 60일이 넘어가니까. 그 전주에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4월 30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 4월 달로 그 쉬는 땡긴다고요? 날 때문에? 아니면 목요일 날로 그냥 할 수도 있는 건가요? 5월 8일. 목요일에 그러니까 그 목요일 날? 법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수요일에. 않은데 수요일이 보통 투표율이 없기 그러면 때문에 4월 30일은 또 너무 이른데. 무슨 뭐 우리 뭐 저녁 약속 잡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꼭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화목 둘 중에 하나로 할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금요일 날
판결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 3월 10일. 그날 그래.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날 MT 갔거든요. 기억이 나는 그날 나죠 이제. 그럼 딱 그 화이트데이나 결과를 하겠네. 보고 MT를 딱 갔더니 네. 저희 학교에 또 좌파 교수가 계세요. 아파요? 그분이 그냥 원래 평소에 술도 안 드신 양반이 그날 그냥 MT장에서 술 먹으면서 막 기분 좋다고. 아, 신나서. 네. 또렷해. 네, 그저 꼴배기셔서 나왔다니까요. 그럼 3월 14일 날 때리고 5월 14일 날 하겠네. 할 가능성도 네, 있죠. 저는 5월 14일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월 30일 대선 네. 그게 아마 민주당은 원하겠죠. 빨리 치르고 뭐 싶어 하겠죠. 빨리 치르면 좋죠. 반면에 이제 네. 이쪽에서는 너무 빨리 하면은 좀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뒤로 미루고 싶을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탄핵이 인용 그 기각 결정이 날 쯤에는 대선을 언제 치르냐가 여야의 또 어떤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네. 25일이 변론 종결이라고 했나요? 네, 25일. 그죠? 다음 주 화요일. 네. 네. 이재명 대표 재판 26일이 변론 종결인가? 인가요? 그죠? 선거법? 네. 그래요? 음. 이 시대 장난도 아니고 음. 하루 차이로. 제가 생각했을 땐 같은 날 나오거나 하루 차이로 선고 나오고 탄핵 심판 선고 나오고 그 다음 날 내지는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선고까지 같이 나올 수 있다. 그 시기는 아마 3월 중순쯤. 저 지금 말하는 눈빛이 응? 뭔가를 엄청 기대하는 눈빛이야. 그 기대가 망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무죄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보거든요. 물론 그렇죠. 뭐 모든 가능성이 열어놔되니까. 어쨌든 25일, 26일 정도 언저리에 이제 변론 종결하고 선고를 하면 보통은 이제 2주 안에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11일, 14일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중순, 3월 11일 내지는 그 주에 아마 나올 것 같고 60일 내에 선거해야 되니까 5월 11일 그 정도에 하겠죠. 그 일정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그런 건 더 이상 일정은 없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거니까. 아 근데 저는 최근에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 하나 사라지니까 주 5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의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 사안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선도 일정 부분 누구를 잡아가라 마라 이제 이렇게는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책으로 치러질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약간 기대감을 좀 갖게 됐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계실 적에도 저희 당은 계속 정책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선거법 이런 거 자기 사법 리스크 걸릴 수가 없고 민주당이 정책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사법부 큰일 났네, 공격하고 이거. 해가지고. 언제 턴하려고 그러지? 급변침은 위험해요. 급변침은. 네. 네, 아무튼 변론 종결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되기 때문에 조만간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제 주변에서 모르겠어요. 주변이라기보다는 제 이제 취재원들 중에서 특히 용산 쪽에서는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기각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엇나갔죠.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기각의 조건은 4대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5대 3만 돼도 5대 3만 무조건 돼도 인용이고. 지난번 저기 4대4 나왔던 것처럼 이진숙. 이번에 4대4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랑은 사례가 많이 달라요. 사실 대통령 파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자체에서부터 의견이 갈려버리면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라도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만장일치 결론을 낼 거라고 봐요.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뭐 그분들이 그동안에 해왔었던 판결을 분석해가면서 뭐 7대1이다, 뭐 6대2다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만 결국에 8대0 만장일치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판결에 있어서 굉장한 무게감을 아마 지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압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판결이 갈려버리면 국민들은 얼마나 더 분열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뭐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치된 견해를 내놔야 된다고 좀 봐요. 이를테면 막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막 저 재판관들이 약점 잡아갖고 막 회유하고 협박하고 해갖고 막 한 세 사람 정도 그걸 만약에 감아내면 만들어낸다. 원하는 그 결과를 낼 수도 막 그런 막 상상까지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리스크로 될 수는 있죠. 만약에 이 탄핵 선고 이전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임명돼서 9명 체제로 돌아온다면 변론 종결을 해서 더 변론 기회를 잡을 수는 없고 어쨌든 이 표수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흔여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5대3 구도에서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마흔여 재판관은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서 탄핵 심판의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임명 여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도 8대 0으로 보거든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두 명 정도 반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파면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내부적으로? 네. 그런데 어. 이 국론 분열과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그래요? 만장일치 의견으로 그렇게 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 그리고 누가 찬반의 여부를 표현했는지를 알리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만장일치인데 속내는 아마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재판관들은 통일된 의견으로 아마 파면 내지는 기각을 이야기할 텐데 파면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사변이어야만 계엄을 해야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전시사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그리고 평온했어요. 네, 그 민주당 진짜로. 많이 평온했지. 나 집에서 라면 먹고 있었어. 나 그 그러니까 그날 그 터지고 나서 출근하는데 자유로 달리는데 너무 세상이 조용한 거 이게 나는 북한이 너무 쳐들어왔으면. 추웠어. 너무 추워가지고 앞에서 정문 앞에서 만났거든 도학이요. 아, 그날 그렇게, 우리 목숨 걸고 갔어요. 진짜 맞아 총알 맞아. 맞을 아니 거예요. 근데 3일 밤에요? 네, 네. 3일 밤에.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이 이제 예산 아주 대폭 삭감하고 자꾸 단독으로 입법하니까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한 건데 그 주장을 계속하면 할수록 재판관들은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이거 그렇죠. 해봐야 정치행위일 텐데. 그리고 민주당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해진 요건과 법률에 따라서 발의하고 상임위 안건 상정해서 본회의 통과시켜가지고 국회 결과란 말이에요. 그 정치행위를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예산은 12월 2일 날 12월 10일까지 논의를 더 하자라고 서로 양당이 합의한 맞아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논의가 끝난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논의 중이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 결과를 나온 것으로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줬다라고 명시적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어렵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삭감을 대폭하고 단독 입법하는 것도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는 야당에 대해서 손길을 내밀지 않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대통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재판관들이 그걸 모를까요? 당신의 정치행위에 있어서 왜 당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관계에서는 아마 배제를 하고 건조하게 개헌만 볼 거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8대 0으로 인용될 진짜 거다. 무서운 게 정말 만에 안에 0.00001%로 만약 기각이 된다. 그러면 입장 바꿔봐서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라면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형사재판 내란 수계로 받는 상황인데 그 사형 뭐 무기징역 이런 건데 그러면은 입장 바꿔보면 할 수 있는 길은 계엄 2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럼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신조 부대변인님도 네. 8대 0 8대 0 예측을 네. 하시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8대 0으로 예측하시는 거. 아니 저는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그거는 저는 얘기 안 예, 했습니다. 일치된 견해를 내놓을 거라고 보는 거죠. 기각 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전 거예요?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도 있다. 예. 가능성이야 뭐 사실 원래 예, 있는 모든 거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재판관 중에 약간 좀 따꼼따꼼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인의 어떤 뭐 정영식 재판관도 그렇고 김계창 재판관인가요? 네, 김형두 재판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외관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좀 유리한 듯한 그렇지. 질문을 한 그럴 것 같았는데. 재판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야 됐다. 5대 3 나왔다 이거. 5대 3이다. 이거 기각이다. 기각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따꼼따꼼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더 이거는 웃기고 앉아있네. 이거는 파면이야. 이렇게 하는 재판관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훨씬 더 헌법 수호의 의지, 가치를 더 빡세게 보기 때문에 그 재판관들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헌법의 어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변론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변호인단들의 능력이 좀 의심되는 지점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근데 저는 가장 이 변호인단을 시급하게 교체해야 된다 느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변론하다가 선관위에 군 투입시킨 건 내가 보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아. 아니 그런 얘기를 의뢰인이 하고 있으면 변호인이 말려야지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신조 부대면 그 2년 반 동안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가 불리한 아니면- 진술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국회에 군 투입시킨 거는 지금 뭐 사령관들이 보냈다. 이 보낸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근데 그 와중에 대통령이 갑자기 선관위 보낸 건 내가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해버리면 선관위도 하나의 헌법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국헌문란의 폭동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법리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계시면 변호인단들이 말려야 되는데 이 변호인단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해고해야 돼요. 이 그분들은 변호인단들. 처음부터 네. 원래 대통령님 기조를 어떻게 정하실래요? 진실로 정하실래요? 아니면은 정치. 이 거짓으로 하실래요? 아. 거짓으로 밀고 나가려면 우리가 하는 거짓된 진술이나 여러 가지 주장들이 다음 거짓말하고 아구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아구가 안 맞으면 이 거짓말은 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줬을 거라고. 그럼 대통령은 거짓말에 자신 있는 사람이잖아. 자기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자기 기억은 분명히 정확하고 이러니까 어제도 그런 장면이 변호인단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죠. 어제도 윤 변호인단 대통령이 문제가 본인이 직접 약간 정치인 체포 문제를 뭐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 위치 추적을 네. 동향 파악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네. 그건 뭐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야, 이제 그거는 그건 제가 할 필요가 없었거든. 네. 그건 사실 위치 추적을 지시했다라는 걸 자백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네. 근데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킨 거다. 네. 근데 그건 잘못된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뭐 자수의 어떤 이 취지로 이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유리한. 그러니까 증언은 김영희 아닙니다. 장관한테 좀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었던 건데 사실 그 자체도 그 인정하는 것 자체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말하다 좀 꼬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이 어. 저는 그냥 5살 아이하고 삼촌하고 그냥 숨바꼭질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냥 아기는 자기는 이제 철저히 숨었다고 생각할 텐데 삼촌은 이게 지붕 뜯고 다 위에서 보고 있는데 재판관들의 심정이 지금 그 심정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결과에 모든 걸 다 껴맞추잖아요.